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7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2%, 코스닥은 0.4% 정도 하락했고요. 오늘은 이제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이제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이 마지막에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만, 수급 자체는 오히려 이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양매도를 하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개인 투자자만 매수를 하면서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수급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가 크게 매도를 했고요. 이번 주 이제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그 옵션 만기일 전에 이렇게 또 기관 투자자가 빠져나가는 모습은 또 옵션 만기일까지 기관 투자자 수급이 사실 계속해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옵션 만기일까지 주가가 생각보다 뭐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러시아발 그 우크라이나 그 위기는 지속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중국 쪽에 동계올림픽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그쪽에서 이제 긴장감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하겠지만 혹시라도 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이제 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뭐 전쟁이라는 것이 뭐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략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위기감 속에 그다음에 유동성 자금이 또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또 이제 WTI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물가가 대표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것이 이제 원유를 이제 보면 알게 되는데요. 그 원유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3월에 금리 인상이 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 쪽에서 이제 먼저 금리 인상을 하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올해. 그래서 저번에 이제 7번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이제 크게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뭐 그 7번이 진짜 바로바로 이제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7번까지도 올릴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했겠죠. 그래서 그 7번까지를 이제 연속으로 올렸을 때는 시장에서 이제 코로나 유동성 자금이 엄청나게 풀릴 때, 그 다음에 지금처럼 또 갑자기 확 자금이 이제 빨려 들어갈 때, 그렇게 이제 되면은 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 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그때마다 좀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전례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 금리 인상도 사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경제에 타격이 컸다. 그만큼 이제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렸고 경기는 떨어지는데 오히려 주식은 올라가는, 부동산 자금은 올라가는 그런 이제 이상한 현상을 보았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투기성 자금들이 좀 빠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버블들이 하나씩 터지게 될 텐데요. 이 시장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버블을 이제 한꺼번에 터지지 않게 하면서 조금씩 터뜨리면서 이제 안전하게 물가를 다시 줄여주면서 그다음 경기 회복까지도 이어가는 그런 접점을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 하나하나 막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대응할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만 좀 잡아가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확실히 경기는 회복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오미크론이 이제 거의 이 위중증자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위중증자가 좀 줄어들면서 이제 오미크론이 거의 계절 독감 수준으로 이제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오미크론이 막 번지기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이제 그 치명률이 높지는 않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 결국에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처럼 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코로나로부터 좀 이제 집단 면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또 그렇게 코로나가 더 이상 이제 크게 번지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대면 시스템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투기성 자금들이 사실 이제 대출 금리도 올라가게 되면서 좀 이제 서서히 빠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 자체는 서서히 이제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면서 네, 우리는 이제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와중에는 사실은 주식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것도 사실 괜찮죠. 근데 우리는 이제 주식을 지금 그런 성장주 위주로 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이제 또 그 속에 네, 이렇게 돈이 빠질 때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빠지지만 않기 때문에 또 이제 크게 하락을 했을 때, 크게 돈이 빠졌을 때는 또 이제 그 여유 자금이 생기게 됩니다. 그 여유 자금을 다시 이제 들어왔을 때 반발 매수라든지 저점 매수가 들어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계속해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뭐 크게 볼 거 없거든요. 네,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닥 깨고 내려갔고요. 네, 결국에는 뭐 V자로 어느 정도 반등한 뒤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만 좀 확인을 하고요. 기간이 이제 8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또 매수를 했던 양을 한 번에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코스닥 지수도 900포인트 회복했다가 또 800포인트대로 떨어졌고요. 네, 여기서 이제 좀 자리를 잡을 것인지 좀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또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번 주 흐름 자체는 사실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여기서 이제 요쯤에서 하락을 멈추고 자리를 잡던지 아니면 쌍바닥 정도를 찍으러 한번 갔다가 올 것인지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없이 지금 올 초부터 해가지고 참 계속해서 두드려 맞다 보니까 참 벌써 이제 두 번째 옵션 만기일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처참하게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 이상이죠. 네, 이렇게 찍어 눌려왔는데 이제는 좀 반등해야 될 타이밍이 와야 되는데요. 일단 그 시기는 이제 진짜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네,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주가가 빠질 만큼 빠지고 좀 이제 자리를 잡았을 때 그런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한 3월 정도에 좀 반등하는 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뭐 크게 볼 건 없고요. 환율 자체는 12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환율 자체는 네,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수 선물이고요.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지금 뭐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유럽 증시도 사실 뭐 조금 약 상승인데 뭐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워낙 이제 글로벌 정세가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유동성 자금이 빠져나가는 방향에서 네,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채권 수익률도 1.9% 정도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2%대가 올라갈 거고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 압박감이 들어올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일단 뭐 주식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비트코인 자체는 네, 암호화폐 자체는 좀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자금이 마냥 빠지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저점 매수가 들어올 때가 되었는데 한번 이제 그런 성장주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한번 기다려 봅시다. 자, 오늘 요 정도로 종목 리뷰 증시 리뷰 마치고요. 종목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산중공업 보겠습니다. 750원 하락해서 4.1% 내렸고요. 오늘 이제 증시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반등을 좀 했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이제 끌어내리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또 많이 하락을 했고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늘 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네, 17,5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들어갔고요.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좀 더 내리면서 마무리를 했지만 뭐 결국에는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차트 전체에서 큰 흐름에서 하단 위치에 왔을 때마다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를요. 그래서
혹여라도 진짜 이제 그 전체 박스권을 깨고 좀 추가적으로 내려갔을 때를 대비해서 한 번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다려 봅시다 일단은. 그래서 증시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지금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막 엄청나게 올인을 해서 밑에를 다 잡아버리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맞고요. 두산중공업은 지금 오늘 특히 2월 7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유상증자 최종 가액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시는 안 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2월 3일, 그 다음에 2월 4일, 2월 7일 이 3일이 제가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월 3일, 4일은 뭐 크게 변화 없이 진행했는데 오늘 마지막 날에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시 때문에 하락했다라기보다는 확실히 두산중공업만의 그런 하락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뭐 별다른 악재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좀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시간 외 가격은 계속해서 보면 뭐 17,400원이지만 뭐 크게 뭐 움직임 없었고요. 뭐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고 일별 거래량과 이제 주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에 종가는 이렇게 되고요. 거래량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2월 3일, 4일, 7일 이 세 개를 가중 산술 평균을 합니다. 네, 가중 산술이라는 것은 그날 이제 주가와 그다음 거래량을 곱해서 네, 이제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나누기 3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뭐 그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 이 세 개에 이 3일에 대한 평균 가액과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그 기산일이죠. 마지막 날을 비교를 했을 때 낮은 가격을 채택을 하는 것이 이제 2차 유상증자 가격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이틀만 보았을 때는 뭐 한 18,000원 정도로 평균이 되었었는데 이 17,300원으로 되면서 네, 평균 가액이 네, 17,600원 정도라고 합시다. 근데 이미 이제 2월 7일에 대한 종가가 17,300원으로 잡혔기 때문에 17,600원보다 17,300원이 더 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유상증자 가격은 17,300원에서 이게 이제 기준가액이 되고요. 여기서 0.8을 곱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2차 유상증자 가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13,840원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13,850원 정도로 네,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시간의 가격 6시까지 네, 17,400원을 찍었는데 17,400원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17,300원으로 계산해야 되는지는 좀 헷갈리네요. 네. 뭐 17,400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13,900원 정도가 네, 되네요. 그래서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50원 정도 차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2차 유상증자 가격이 되고요. 그러면 이게 2차 유상증자 가격이면 1차 유상증자 가격이 1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낮은 가격을 채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2차 유상증자 가격이 채택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2차 유상증자 가격과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주가 평균을 구해서 네, 비교를 했을 때 높은 가격을 또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5거래일 동안의 평균 가격에다가 곱하기 0.6을 했을 때 2차 유상증자 가격보다 높으면은 요게 채택이 되겠지만 지금 최근 5거래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뭐 구해봤자 17,000원 중반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0.6을 곱하면은 10,000원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2차 유상증자 가격이 높게 되고요. 최종 유상증자 가격은 2차 유상증자 가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마도가 아니고 거의 확실하죠. 네, 그래서 13,850원이나 13,900원 정도가 책정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8,280만 주인가요? 네, 신주가 이제 상장이 되기 때문에 네, 8,280만 주 곱하기 13,850원으로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집 금액은 약 1조 1,500억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예상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1조 2천억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또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최종 유상증자 가격을 떨어뜨려 버렸고요. 네, 결국에는 뭐 그들의 의도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 780만 주를 네, 두산
이 두산이 이제 매도를 했죠. 장외 대량 매매를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주인수권 상장 즈음 해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공매도 거래가 급증을 했고요. 그 공매도 거래에 대해서 네, 업팅룰 예외 공매도가 급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라는 것은 이렇게 워런트라든지 아니면 신주인수권을 이용한 공매도가 가능한 것 같고요. 그 예외 공매도가 나왔을 때는 원래는 이제 차입 공매도에서 이 호가 아래로 공매도를 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업팅룰 예외 공매도를 쳤을 경우에는 호가 아래로 네, 공매도를 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급락을 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이 그런 이제 업팅룰 예외 공매도가 또 급증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 공매도와 그다음에 저번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 그 지분과 그다음에 이 공매도와 그다음에 대차장구와 그다음에 이런 신주 교환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드리지만은 네, 결국에는 3월 4일에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 그 상장 물량 전부를 이제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미리미리 공매도를 때려놓고 네, 이 신주를 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보시면은 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네, 공매도 때려놓고 이제 신주를 받으면서 그 신주로 이제 교환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13,850원으로 공매도 그 유상증자 가격이 정해졌고요. 지금 그 공매도 평균가액이 거의 한 2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당 거의 6,000원 가까이 지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780만 주에 대해서 뭐 모두 공매도를 때려서 780만 주를 전부 상환을 한다라고 보기는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미 이제 합병 신주 발행 작년 7월이죠. 그때 외국인 공매도가 거의 1,000만 주 가량 상환이 되면서 외국인 지분이 1,000만 주가 늘어나는 그런 움직임을 보았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번에도 가능하다, 780만 주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매도도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고가 꽤 많이 늘어 있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780만 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 주당 6,000원 꼴의 수익을 봤다라고 했을 때는 그죠? 근데 단 이제 신주인수권을 매수하는 가격이 있었겠죠. 그래서 두산이 이제 매도했던 그 신주인수권 가격이 2,58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580원도 결국에는 그 신주인수권 증서가 그 상장되기 전일 종가였죠. 그 종가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종가도 상당히 이제 눌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공매도를 이용해서. 그래서 신주인수권 증서 가격을 최대한 낮춰 놓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오히려 이제 첫날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신주인수권 증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네, 그렇게 또 대량 교환이 있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두산중공업 유상증자를 참여를 해봤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 유상증자도 좀 참여를 여러 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이 일이 사실 드뭅니다. 네. 사실 신주인수권 증서가 급등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본주 가격도 같이 급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신주인수권 가격만 올라가게 되고 네, 본주는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추측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너무나도 짜여진 각본대로 지금 네, 이게 주가가 관리가 되다 보니까 참 네, 주주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근데 우린 결국에는 뭐 지금 유상증자라는 것은 이미 진행이 되었고 네. 최소한 그래도 3월달, 4월달까지는 제가 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이 네,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공매도를 때려놓고 이제 신주 교환이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적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교환이 되어버렸을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합병 신주가 발행될 당시에도 네, 그때가 7월 21일이었죠. 네, 요 정도 구간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내리긴 했어요. 사실은 끝까지 보았을 때는. 근데 네, 이미 그 전에 급등을 한번 했었던 구간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이제 언제였죠? 5월 달부터 해가지고 공매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공매도가 시작되었고요.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와중에도 계속 이제 공매도를 때렸었다면, 네, 공매도가 이때부터 이제 재개가 되면서 이제 1,500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이제 급증을 하였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평균 가격이 되게 올라갔을 거예요. 공매도 평균 가격이. 근데 결국에는 합병 신주라는 것은 그때 얼마였죠? 10,000원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로 이제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엄청나게, 그 외국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수익 보는 구조가 지금 공매도를 이용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주가 상장될 때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좀 이용을 하면서, 네, 두산중공업이 사실 주가가 뭔가 우리 생각대로 바로바로 가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단은 뭐 어쩔 수 없는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신주 상장이 계속 되는 것도 조금 이제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 거기에 대해서 미리 소화를 하는 것도 뭐 크게 나쁘진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미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주가적으로 계속 쭉쭉쭉쭉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네, 지금 뭐 이 라인 자체가 좀 무너진다면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진짜 하염없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주가가 반등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절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때 매수를 했고요. 또 요때도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자리가 뭐 반등을 바로 할지 아니면 좀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좋은 자리에 왔을 때는, 네,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드리면은 결국에는 780만 주에 대해서 모두 이제 공매도를 치고 그 교환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한 주당 거의 6,000원에서 신주 인수권 2,580원을 뺐을 경우에는 3,420원 정도죠. 네, 한 주당 이제 3,420원 정도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780만 주를 결국에는 한 주당 3,420원으로 수익을 얻는다고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뭐 27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 수익이 270억 정도를 그냥 신주 인수권을 매수를 했는데 그렇게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이게. 네. 사실 이런 방법들이 추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리미리 우리가 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거래 자체는, 네,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이런 이 꼼수를 이용한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 자금이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렸을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 자본이 좀 빠져나갈 우려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막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머리 아프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해서 이용을 해야 되고요. 두산중공업은 결국에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지금 가치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뭐 주가가 여기 머물고 뭐 혹여라도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네, 그 가치에 맞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제 3월 이후로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마냥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그 이벤트들이 하나씩 오픈이 될 때마다, 네, 두산중공업에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거의 이제 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네, 오늘도 매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봉도 이제 20월봉선에서 이렇게 반등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20월봉선 일단 터치를 하기 직전이네요. 일단 좀 더 보겠습니다. 차트는 이 정도로 보고요. 자, 그래서 최종 유상증자 가격은 13,850원 정도, 13,900원 정도가 되겠다. 그리고 모집 금액은 1조 1,500억 정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세부 내역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자 보시면은 기간 투자자 2,580억. 이거는 수량이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네. 네, 258만 주죠. 네. 258만 주를 기관이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75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 투자자가 지금 1월 27일, 28일, 2월 3일, 4일, 7일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이제 꽤 나간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 하락은 주로 이제 금융투자에 의해서 또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기금 투자자, 뭐 투신, 보험 모두 팔았지만 뭐 크게 많은 양 매도하지 않았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뭐 조금씩 이제 매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만 중간중간에 그래도 차익 물량을 한 번씩 내뱉고 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해오면서 어제도 이제 지분이 5.8%, 뭐 6%대까지 늘어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유상증자 참여를 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네, 이렇게 차익 매물을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으면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량 매도를 한 것은 또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공매도를 이용해서 진주 교환을 위해서 미리 공매도를 때렸다. 혹은 이제 2월 7일이죠. 그래서 오늘 정도까지 이제 주식을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2월 9일까지 돈이 납입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이 이틀 뒤에 납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새로운 신주 인수권에 대한 청약 금액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부 주식을 매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현물을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이따 이제 공매도 거래와 잔고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런 입장에서는 연기금 투자자는 사실 신주인수권 증서가 390만 주가 상장이 되었는데 그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현물을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90만 주에 대해서 신주인수권 증서를 팔았을지 아니면 오히려 이제 들고 있으면서 이제 청약을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신주인수권 증서가 2,580원에서 3,200원 정도까지 올라간 것을 보았을 때는 매수 물량이 오히려 더 많았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매도 물량보다요. 상당히 매수 물량이 셌다라고 알 수 있겠죠. 10% 이상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을 보았을 때는 네, 적극적으로 신주인수권을 매도한 세력은 뭐 딱히는 없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거래원에 대해서 교환 정도는 있었습니다. 첫날은 이제 모건슬레이와 JP모간이 많이 매수를 했었고요. 마지막에는 뭐 NH투자증권에서 좀 많이 나오면서 매도를 하면서 뭐 교환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2월 10일, 11일 지나고 이제 청약률이 몇 %인지가 중요하게 되고요. 이제 유상증자 가격을 사실 뭐 맞추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최종 유상증자 가격을 떨어뜨린 것이 목적이었다면, 뭐 결국에는 이제 그들대로 한 주당 수익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한 상황이죠. 그 목적 달성이 이제 끝났다면 사실 내일부터는 좀 이제 반등을 해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또 흘러갈 것인지 또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간의 가격은 조금 반등했지만 뭐 크게 의미 없기 때문에 내일 장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건 넘어가고요. 네,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입니다. 공매도 거래량이 오늘도 많았습니다. 80만 주 정도고요. 전체 거래량이 600만 주 대비했을 때는 10% 이상 공매도 거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요때처럼 사실 엄청나게 공매도가 급증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양이었고요. 또 특이한 점은 업틱률 예외 공매도가 이 전체 공매도 거래량의 거의 절반 정도, 그죠? 2월 3일부터 지금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3일, 2월 4일, 2월 7일 이 3일 동안 업틱률 예외 공매도 거래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점. 네. 그래서 그 공매도 거래가 또 이제 기관 투자자죠. 그 금융투자 쪽에서 나오는 매도량과 또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사실 뭐 오늘 매도했지만 어제는 사실 매수였기 때문에 금융투자일 확률이 전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뭐 공매도를 이용한 신주인수권 거래 그런 것들이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뭐 최종 유상증자 가격까지 맞추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공매도를 이용해서 뭔가를 더 하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네. 이제 뭐 3월 4일에 이제 신주 상장이 되고 나면 그런 것을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더 이상 이제 공매도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주가를 이제 의도적으로 낮출 이유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신주 상장이 될 거기 때문에 신주 상장을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주가를 계속 낮췄을 때는 차익 실현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가를 좀 반등시키고 차익 실현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반등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거래도 이렇게 오늘까지도 활발했다. 네, 잔고가 이제 1,780만 주로 감소를 좀 했지만 또 이틀 동안은 공매도 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에 또 이제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공매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이 대차잔고고요. 대차잔고도 보시면은 체결
190만 주, 상환이 이제 200만 주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1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더 많아서 10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고요. 체결도 활발하고 지금 상환도 좀 활발합니다. 그래서 대차 거래가 상당히 이제 활발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제 대차 잔고도 뭐 크게 더 늘어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주 상장쯤에 또 이제 대폭 감소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월 4일을 좀 이제 집중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외국인 추적 물량은 76만 주에서 또 이제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115만 주. 그래서 어제와 그다음에 엊그제 매수했던 양 대부분 이제 매도하고 추가로 더 매도 나온 것 같고요. 보유율 자체는 7.1% 정도로 상당히 이제 지분 자체는 감소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합병 신주 발행 때와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는 것 같고요. 패턴이. 네. 또 이제 1000만 주 정도 늘어났을 때는 지분이 또 9%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참 그런 게 복잡합니다. 네. 일개 개인 투자자로서 네. 그런 것을 모두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트레이딩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특히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날카롭게 접근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가진 게 시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좋지 않은 장일 때는 더더욱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마음도 편하고 좀 이제 편안하게 좀 증시 방향을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천천히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신주 상장만 끝나면 이 유상증자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는 거의 뭐 8, 90%까지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주가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지만 이런 구간들은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공매도 대차 잔고도 다 확인했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유상증자 가격이 지금 이제 1조 1,500억 정도로 네, 유상증자 모집 금액이 그렇게 수정이 되었었죠.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이제 1조 3,200억 정도로 이렇게 모집 금액을 공시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6천억은 채무 상환, 그 다음에 기타로 이제 7,250억을 잡았는데 그 7,250억이 이제 그죠? 신사업에 투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대형 가스터빈, 수소터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풍력, 세 번째는 소형 SMR, 네 번째가 연료전지, 다섯 번째가 3D 프린팅, 그다음에 수력 발전, 태양광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형 가스터빈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력 에너지도 사실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분야이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해상풍력 단지를 뭐 크게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네,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두산중공업 쪽에서는 8메가와트급 해상풍력에 대한 블레이드를 개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실증 단계죠. 그래서 그게 실증이 되고 나면 이제 제주도라든지 전라도 쪽에 네, 그 대형 풍력 단지 조성의 핵심 기자재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공장도 이제 증설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투자를 한다. 뭐 그렇게 잡고 이제 투자 금액을 정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SMR이고요. 당연히 이건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요. 네. 두산중공업도 여러 개 껴 있잖아요. 지금 경수로를 이용해서 하는 SMR은 뉴스케일 파워 하고요. 그다음에 고온가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엑스에너지와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스마트 그죠? ISMR인가요? 네, 그것도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또 협력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로 SMR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료전지랑 뭐 나머지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총 원래는 뭐 8천억으로 잡혀 있지만 8천억에서 또 7,230억으로 1차 유상증자 가격대 7,250억으로 잡혔는데 지금 이제 더 줄었죠. 그래서 1조 1,500억 중에 만약에 채무 상환을 우선적으로 했을 때 6천억으로 했을 때 나머지 이제 5,500억이죠. 네, 5,500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는 금액이 1,700억 정도가 이제 비게 되었어요. 1,700억, 1,800억 정도가 비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우선순위를 정하겠죠. 혹은 뭐 이때는 이제 5개년도의 투자 금액이었지만 뭐 투자 금액에 대해서 2026년을 없애고 2025년에서 일부를 줄이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5,500억을 확보를 했을 때도 뭐 크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사업에 대해서 이미 4개년도 정도를 확보를 했다라면 충분히 많은 금액을 저는 확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500억이 제외 된다고 해도 거의 6,500억 수준이죠. 6,500억 수준이 2025년까지 잡혀 있는데요. 그 중에 1,000억 정도를 제외를 했을 때는 2025년도 사실 상당 부분 줄어들겠네요. 그래서 3개년도 정도가 지금 금액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년도 동안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두산그룹이 뭐 재무 개선을 계속 진행을 하고 그런 거 영업이익이 이제 두산중공업도 1조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1조 수준까지 올라가 준다면 순이익도 나고 한다면 결국에는 3개년 동안 또 이 뒤에 투자 금액에 대해서 확보를 하지 않을까,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유상증자 뭐 1조 1,500억이지만 뭐 실패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청약률이기 때문에 그 청약률에만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괜찮게 진행됐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켜보도록 합시다, 같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소식이고요. 먼저 원전 소식을 전해드릴까요? 한수원에서 이제 폴란드 원전 수주전 필승 카드로 수소 동맹을 꺼내들었고요. 두산중공업이 SMR 기술도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장사업본부장이 이제 현지 매체에서 인터뷰를 했고요. 폴란드와 이제 협력을 강조를 하면서 원전 수주에 또 이제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폴란드 원전은 최근 소식은 우리나라보다는 사실 미국 쪽으로 좀 이제 기울었다라는 소식을 좀 들었는데요. 사실 가격 경쟁력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유리하긴 합니다만 그런 이제 전체적인 협력 관계 SMR 관련해서 사실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미국과 이제 좀 더 긴밀한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그 웨스팅하우스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가 많았고요. 실제로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현지 기업들과 좀 MOU 체결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이제 그 업무 협약 체결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까지만 제가 소식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는 이제 우리나라와 웨스팅하우스 이렇게 또 같이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속에서 이렇게 또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전뿐만 아니라 SMR, 수소 탄소 포집 기술 등 더 넓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현지 정부가 관심 있어 하는 에너지 기술을 확보하는데 한국이 조력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뭐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UAE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주를 따낼 때도 원전 하나만으로 따내지 않고요. 우리나라가 그 국가와 또 다른 관계를 이제 협력을 하는 관계를 모색을 하면서 다른 사업을 플러스 알파로 또 이제 제공을 하였죠. 그런 식으로 좀 계약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접근으로 또 이제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SMR 분야에서는 한수원의 폴란드 원전 파트너사인 두산중공업을 통해서 폴란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SMR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은 2019년에 520억 원을 투자를 했고 지난해 추가로 720억 원을 투자하면서 총 1240억이죠. 투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해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지분 투자에 대해서 또 이제 3조 원 가량의 SMR 기자재 발주를 또 받을 예정이죠. 그래서 폴란드를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폴란드 쪽에 SMR을 지었을 때 두산중공업이 이제 기자재 주기기 납품과 시공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이죠.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지금 이 폴란드 원전 수주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키맨이라고 할까요? 뭐 기업이라서 맨이라고 하긴 그런데 키맨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사실 뉴스케일 파워가 껴있기 때문에 핵심은 미국 쪽이죠. SMR도 미국 쪽이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좀 더 뭐 무게를 가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나라도 같이 이제 껴 들어갔기 때문에 폴란드 자체를 이제 우리나라가 6개를 다 따낸다라는 것은 사실 좀 비현실적으로 이제 들리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 뭐 6개 중에 몇 개라든지 혹은 아니면 그 6개를 뭐 미국이 가져가더라도 그중 일부를 뭐 EPC 시공책이라든지 그다음 주기기 납품을 우리나라 쪽으로 준다든지 뭐 그렇게 부분 수주를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도 이집트만큼 그 이상 좀 이제 수주가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UAE 관련해서도 지금 바라카 원전이죠. 바라카 원전도 이제 3호기가 작년에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곧 4개 호기 전부 다 완성을 시키고 시운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기술력이 또다시 증명이 되었고요. 이렇게 기술 협력까지도 제안을 한다면 유리한 입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시공 비용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주권도 사실 핵심은 그 전체 수주 중에서도 일부 금액을 뭐 우리나라에서 혹은 뭐 원전 수주를 한 국가에서 좀 금액을 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K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원전에 대한 그런 펀드가 형성이 되어야지 수출을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그 현실에 대해서 좀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는 좀 그런 펀드를 조성을 해서 좀 이제 해외 수출을 하더라도 좀 국내에 뭐 많이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해외 수출을 하더라도 원전 투자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마냥 이제 좀 딱딱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좀 유연하게 좀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산업부와 한수원이 이제 신한울 3, 4호기 비용 보전을 또 이제 대선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그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한울 3, 4호기에 들어간 그 공사 비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기기를 제작한 두산중공 입장에서도 수천억을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다 제작이 들어가고 다 완성이 되었는데 그걸 갑자기 중단을 시켜버리니까 거기 이제 들어간 돈이 상당한 기업들 특히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굉장히 재무도 좋지 않은 입장에서 그 수천억이 이제 묶여버리니까 아주 거의 아킬레스건이 돼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뭐 그 기업이 이제 무너지는 과정이 탈원전이 아니고 뭐 두산건설발 위기였다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사실 탈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주기기 비용이 묶여버린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힘든 시기를 넘기고 이제 바라보았을 때는 오히려 이제 이 비용 보전이 상당히 이제 유동 자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천억이 묶였기 때문에 이 3, 4호기에 대한 비용 보전이 해결이 된다면 또 두산중공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이제 뭐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 말고 다음 정권까지 밀러질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뭐 다음 대선 주자 뭐 지금 유력한 후보 두 분께서 뭐 둘 다 이제 신한울 3, 4호기는 재개를 할 것으로 좀 정책을 펼치고 있긴 한데요. 사실은 원자력에 대해서는 확실히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이죠. 그래서 그쪽이 되거나 뭐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지금보다는 확실히 원전에 대한 그 시선과 그다음 분위기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안에서 사실 뭐 원자력 발전을 뭐 공격적으로 계속 수를 늘려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뭐 한도 끝도 없이 짓는 것은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그 만료가 되는 그 원전들이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이런 식으로 2025년까지인가요? 이제 꽤 많은 수가 좀 이제 수명을 다해서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뭐 수명을 다시 연장을 하든지 다른 나라들처럼요. 아니면 새로 이제 계획된 그 원전을
그 추가를 하면서 또 이렇게 휴면에 들어가는 그죠? 그런 원전들은 원전 해체 혹은 그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 파이로 프로세싱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연구 개발을 하면서 뭐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강조를 드리는 것은 원전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이 지금 유지가 되어야지 앞으로에 대한 전기 수요라든지 지금 에너지 안보로서 네, 그런 위기감이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전에 대한 뭐 핵 폐기물, 그다음에 뭐 불안전성 분명히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한번 사고가 터지면 굉장히 치명적이니까요. 근데 그 사고가 터질 확률은 굉장히 적기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지리적 입장에서는 뭐 그 일본과 그다음에 뭐 그런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치명적인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국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술력이 사실 세계 최강이라고 지금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원전에 대한 사고도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뭐 냉각 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소모품이기 때문에 펌프가 그죠? 펌프가 뭐 1년 내도록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뭐 영원히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펌프도 교체를 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서 고장이 날 수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알아서 이제 차단을 하고 그죠? 그 수소 폭발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제어적으로 얼마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펌프가 이상이 생겼을 때도 우리나라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그게 이제 차단이 되고 네, 안전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술력이 입증이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뭐 신재생에너지를 이렇게 급격하게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네, 신재생에너지로 갔을 때 모든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되었을 때 핵 폐기물도 발생하지 않고 네, 지구온 그 보존적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좋죠. 근데 그 문제점이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 전기 회수율이 그죠? 에너지 회수율이 효율이 그닥 높지는 않더라. 지금 벌써 우리나라보다 앞선 그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그런 국가들 신재생에너지 선제적으로 투자한 국가들에서 봤더니 그렇게 효율이 높지 않더라. 특히 최근에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게 더 심해지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 100% 좋습니다. 네, 근데 그 100%까지 가는데 사실 재생에너지가 효율이 어느 정도인지 실검증도 지금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 발전단지 하나가 완성되지도 않았고 그 발전단지가 몇 년 동안 이제 가동이 되면서 에너지를 얼마나 공급을 했는지 그런 것들도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냥 글로 네 그냥 계획을 세우고 원전은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는 계속 늘어나고 뭐 2050년까지 뭐 100%가 된다. 뭐 이렇게 그냥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급격하게 진행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과도기적인 그런 부분에서 일정 수준의 원전 비율은 유지를 하되 네, 그죠. 재생에너지를 늘려가면서 재생에너지가 안정화가 되었을 때 원전을 하나씩 줄여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급하게 원전을 죽여버리고 신재생에너지는 너무 급격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에너지 산업도 흔들리게 되고요. 그 원자력 그 산업계도 준비할 틈도 없이 그냥 바로 이제 돈줄 다 막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줄여버리니까 대응이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산업 차원에서.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이렇게 보존도 해주지 못할 거면서 네, 이렇게 수천억을 묶어버리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탈원전 한다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뭐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네, 결국에는 원전을 엄청나게 뭐 지지를 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에너지 입장에서 지금 과도기적 입장에서는 불가피하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타 국가들도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 중국까지도 지금 불가피하게 원전을 택했고요. 원전이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로 네, 리뷰를 끝내고 마치겠고요.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이제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분위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그래서
EU도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좀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 네, 그 핵심 기술 주기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네, 두산중공업이 우리나라 국내 유일의 그 기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전성기 이상으로 저는 시가총액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이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제 실적 발표가 4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 나면 부채 비율도 150%대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 마무리하고 나면 100% 초반대까지 부채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 부채 비율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했고요. 그 돌아오는 이자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웠던 것인데 그 이자도 이제 많이 갚았기 때문에, 네, 아까 뭐 보다가 제가 말했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은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상환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천억이었지만 이제 6천억으로 수정이 되었지만 6천억으로 해봤자 이제 뭐 여기 마지막에 12월 10월에 마감되는 거 빼고 그 다음에 뭐 신영증권에서 마감되는 이제 10월 거 몇백억 정도 빼고 나면 올 10월까지는 이제 돌아오는 차입금은 순조롭게 이제 상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큰 거는 이제 다 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부채 걱정 없이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 두산건설에 대한 그 유상증자 어떻게 될지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제가 맨날 말로만 이렇게 넘어가지만 또 한번 자료를 크게 한번 정리를 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